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63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조카가 컴퓨터 인터넷이며 유튜브를 알려줘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요새 나이 60이면 외부 활동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컴퓨터를 잘 다룰 텐데 저는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 걸음마 하듯 차근차근 익혀나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엔 이렇다 할 사회생활 없이 집안 살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친척 어른의 소개로 서울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괜찮은 남자라는 말만 믿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혼인을 치렀는데 물론 급하게 한 결혼이라고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멀쩡했던 남편은 가만 보니 여자며 도박이며 술버릇까지 나쁜 짓에는 전부 홀린 듯이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어린 마음에 저를 두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허물도 못 덮어주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누구에게도 쉽사리 말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가끔 올케 언니에게 투정 부리듯 얘기를 했던 게 전부였어요. 요새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 시절에는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데에는 세월 탓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들이 들으면 개도 웃고 간다고 할 말이지만 저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종갓집 자식으로 어찌저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던 터라 그게 저한테는 법보다 더욱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40년 가까이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며 견디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도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더군요. 내 손으로 바깥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제가 돌아올 곳은 고향집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전부 돌아가셨지만 종갓집 장손이던 큰오빠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만 쉬어가겠다고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큰오빠는 워낙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양반이라 제가 감히 이혼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더군요.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는 동안에도 이서방 밥은 누가 챙겨주냐는 단 한 번의 물음만 있었을 뿐 다른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아휴, 이서방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마누라가 아프면 서방이 직접 음식도 떠먹여주는 세상인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할까봐요? 그래도 그게 순리가 아니지 않냐. 어쨌든 우선은 네가 낳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하니 어쩔 수 없다만 영 안 될 것 같으면 큰 병원이라도 가서 검사를 받던지 하자. 세월 이렇게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냐. 아가씨 얼굴살 빠진 것 좀 봐요. 시집 가기 전엔 공기 좋고 물 맑은 동네 사니깐 얼굴이 뽀얗더니 서울이 영 사람 살 데가 아닌가 보네. 여기 남는 땅도 있는데 몸 낫는다고 올라갈 생각 말고 이서방한테 내려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요. 올케 언니의 말에 큰오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그 후로는 딱히 말이 없었어요. 절 보고 툭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말하던 큰오빠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이라고 남매들 중에 특히나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는 어찌어찌 덮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죠. 고향집에서 하루하루는 느긋하고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 눈치 보며 조용히 노느라 좋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답답하기만 했는데 서울의 빌딩 숲에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어쩜 그리 고즈넉하고 아름다울 수 있나 싶었어요. 몇 년 전부터 TV를 틀면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이 소개되는데 제 고향집도 그중 어디에 견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거든요. 물론 100년도 넘은 기와집이다 보니 하루에도 12번씩 손봐야 할 곳이 생겨나지만 부지런한 큰오빠와 올케 언니의 손길에 세월의 흔적은 그저 아름다움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제 눈에는 아름다움이지만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함께했겠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도 오빠와 올케 언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동생들이 갑갑한 고향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찾아갈 때도 오빠와 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배웅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날엔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집 바닥에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종갓집 맞이로 태어나 평생을 자기 뜻 한 번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저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온전히 그 삶을 받아들인 오빠와 그 옆에서 꽤 한 번 부리지 않고 종갓집을 꾸려온 올케 언니.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둘은 이 삶을 선택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언니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뭐가 좋다고 종갓집 맏며느리 자리에 덜컥 시집 온 거예요? 나는 그 자리 돈을 얹어서 준다고 해도 싫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땐 뭘 알고 왔나? 그냥 아버지가 너 그리로 가라 하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 오는 거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손도 빠르고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언니다운 말이네. 그래도 내 눈에는 언니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어휴, 일도 일이지만 사사건건 집안 어른들이 참견하고 무슨 예의며 법도며 뭐가 그렇게나 많은지 50 넘은 손자 며느리 회초리 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 말고 또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것도 다 아무렇지 않았어?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예요? 힘들었던 종갓집 살림은 아무렇지 않다던 언니였지만 제 마지막 물음에는 이렇다 할 대답은 않고 생각에 빠진 얼굴로 그저 먼 산만 보더군요. 구구절절 말하고 기억하면 못하겠냐만 올케 언니가 회초리를 맞았던 일은 제 기억에서도 참 아프게 남았답니다. 그때가 아마 조카가 6, 7쯤 됐을 땐가 봐요. 한참 뛰어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나이다 보니 조카도 다른 사내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차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조카가 그렇게 뛰어노는 걸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러다 우리 증손자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할머니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셨는지 종갓집 증손자가 혹여 넘어져서 생책이라도 날까봐 다 구부러진 허리를 하고서는 아이들 놀이터를 쫓아다닐 정도였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정말 조카가 다치게 된 겁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흙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쓸리게 된 거예요. 큰 상처도 아니었고 연고 잘 바르고 며칠 지나면 상처도 싹 없어질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게 올케 언니의 잘못인 것 마냥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참, 그날의 기억이 더욱 마음에 남았던 건 억울할 만도 한데 한마디 대꾸도 없이 할머니의 매질을 견딘 언니의 모습 때문이에요. 사실 그날은 집안 제삿날이라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새가 없던 언니는 조카가 넘어지는 것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자리가 그런 건지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언니의 탓이 되었답니다. 어른들 생전에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워도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 번을 저 또한 제대로 건네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언니에게 좋은 화장품 하나 사다 줬다가
제 친정 엄마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무엇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런 것까지 챙겨다 주니? 아유, 그럴 정신 있으면 네 조카 운동화라도 한 켤레 사다 줘라. 매번 저렇게 말하면 올케 언니도 기분이 상할 법한데 언니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배시시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장날에 나갈 땐 민호 운동화 사올 테니까 너무 역정내지 마시고 이 화장품 어머님이 쓰세요. 전 쓰던 거 있어요. 올케 언니는 눈치 없는 오빠와는 달리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을 전부 돌보며 참 살뜰히 보살펴준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고 내려왔을 때도 무슨 눈치를 챈 건지 하루는 마당에 앉아 옥수수를 먹다가 하늘에 뜬 초승달을 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달도 차는 날이 있으면 기우는 날이 있죠. 그래도 달은 여전히 달이지. 보름달이면 달이고 초승달이면 달이 아닌가?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달이 차든 기울든 가족은 가족이야. 그날은 언니의 뜬모를 중얼거림에 오빠와 저 그리고 조카 녀석도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속을 올케 언니가 꿰뚫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혼이며 뭐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양반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봉꾼 남자를 보며 스치는 말처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자가 저러면 갈라서는 게 낫지. 저걸 다 참으면서 살면 뭐해? 요새는 무조건 참는 것도 멍청한 짓이야. 딱 때가 왔을 때 이혼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투정 부리듯 했던 몇 마디를 기억했다가 제 상황을 읽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속 깊은 언니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는 말은 일절 묻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 저는 더더욱 올케 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 얼마 뒤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처음 눈치챈 건 고향으로 내려오고 한 달가량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다니는 조카가 그 당시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 야간 자율학습으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내려 들어오는 길이 시골길이어서 큰 오빠 내외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정류장까지 조카를 데리러 갔었답니다. 중학교 때는 근처 친구들이 조카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다 같이 봉고차 하나로 통학을 했기에 집 앞에서 바로 내렸지만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뿔뿔이 흩어져 따로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고등학생이나 됐으면 혼자서 다니는 게 맞다고 했지만 올케 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의 걱정이 유별나다 싶기도 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제가 자랄 때도 저희 집이 동네와 거리가 좀 있어서 밤에는 유독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 것이 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오빠와 언니가 조카의 하굣길에 투닥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고는 언니와 저 둘이서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도 좋고 해서 모처럼 셋이 함께 조카를 데리러 나갔어요. 민호 올 시간 다 되지 않았어? 아이, 얼른 나서자. 웬일로? 당신도 나가려고요? 저녁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해서 산책 좀 가려는 거야. 평소라면 뚱하게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있을 오빠가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하더군요.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모처럼 셋이 하는 밤 산책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카가 타고 왔어야 할 버스가 도착했는데 아니 글쎄 조카가 없는 거예요. 보통 늦을 일도 잘 없지만 혹시나 늦을 때는 잊지 않고 연락을 주던 아이라 오빠 내외는 물론이고 저 또한 무척 걱정이 되더군요. 특히나 올케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같이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유도 모른 채 걱정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민호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학교 수업 늦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잠깐 있어봐요. 하지만
조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학교에도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저, 셋 다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랐지만 우선은 다음 버스가 도착하길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시간당 한 대 있는 버스라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오빠와 언니가 다투는 바람에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니가 워낙 초조해하자 오빠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큰 소리를 낸 게 불씨가 되었고 그 바람에 언니도 평소답지 않게 눈물바람까지 일으키며 말다툼이 번져갔어요. 아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민호한테도 무슨 사정이라는 게 생겼을지 모르는 건데 당신이 너무 걱정하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한 거 아니야. 사실 제가 보기에도 언니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싶은 면은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 종갓집 종손이라고 민호를 더욱 챙긴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또 나름 서운한 부분이 보였나 보다 싶어서 굳이 오빠와 언니의 싸움에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후딱 지나고 다음 버스에 민호가 타고 있더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학교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느라 버스도 놓치고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아, 그럼 내일 찾으면 될걸.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찾으러 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가족들 걱정할 거 생각해서 핸드폰 찾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지. 학교에 당직 선생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간당간당해서 연락 못했어요. 조카는 제 나름의 변명이라고 제 엄마의 말에 따박따박 대꾸를 하는데 그 모습이 평소 조카의 성격과는 영 달라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게 어딘가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빠가 올케 언니 몰래 저를 부르더군요. 영우가, 이 오빠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좀 이따 네 언니 장에 가고 나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원래는 언니와 함께 장에 가기로 했었지만 오빠의 표정이 꽤나 심각해 보여 알겠다고 했어요. 언니에게는 따로 오빠가 할 말이 있다더라 라는 말은 안 하고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언니는 잠시 머뭇머뭇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그럼. 나도 오랜만에 친구한테 좀 들렀다 올 테니 나 기다리지 말고 오빠랑 밥 차려 먹고 있어요. 보통은 장을 들렀다가도 곧장 집으로 오는 언니였기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그동안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쯤 일어나는 일들은 한편으론 이상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싶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 했던 말도 그랬거든요. 딴 게 아니라 네 올케 언니가 요새 영 이상하구나. 혹시 뭐 들은 말 없냐? 무슨 말이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네 언니가 요즘 자꾸 뭔가를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어제만 해도 사실 아침부터 민호랑 싸우는 소리를 들었단다. 모르긴 몰라도 민호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닌가 싶어. 전날에 조카의 말투에서 찬바람이 돈다는 건 저도 느꼈었기 때문에 오빠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오빠의 말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만 네 올케 언니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 허튼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내 집에만 있는 사람이 도대체 밖에서 뭘 한다고 오빠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말하자 큰오빠는 헛기침을 하며 무안해 하더군요. 참, 동생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 면이 안 서는구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큰오빠와 저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 소리 못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무슨 소리라도 하나 들으면 주구장창 눈에 보인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 천지 둘도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올케의 행동이 그때부터 제 눈에도 조금씩 이상해 보였어요. 사실 그날만 해도 그랬습니다. 장을 갔다가 친구네에 들렀다 온다고 말하던 올케의 모습이 이상했었죠. 뿐만 아니라 장에 다녀온 올케는 더욱 이상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도대체가 장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뭐 하나 손에 든 것도 없이 마당으로 불쑥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오빠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빠르게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그런 행동들이 제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빠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직후라 확실히 무슨 일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니의 얼굴이 온통 퉁퉁 부은 것이 어디서 한숨 자다 온 것 같이 보였어요. 언니, 장을 간다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언니는 그제야 손에 들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그게 오늘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좋은 건 다 팔렸더라고요. 말까지 더듬으며 핑계를 대는 모습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오빠 때문에 괜히 나까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한 번 틀어진 눈길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왔을 때 저는 더는 의심이라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말이 오기까지 며칠 사이에도 올케의 수상쩍은 행동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며 가족들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한참을 불러도 제 소리를 못 듣고 멍하게 딴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도 자주 보았고요. 그렇게 의심이 한 겹 한 겹 쌓이는 동안 문제의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조카도 집에 있었어요. 원래 조카는 사내 아이여도 곰살 맞고 애교가 많아서 저뿐 아니라 삼촌 고모들과 친구처럼 무척 잘 지내는 아이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농담 따먹기를 하며 히히덕 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온 건지 토요일 오전 내내 밥 먹으라는 제 엄마의 말도 무시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고모가 된 입장에서 조카가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요 근래 집안 분위기가 영 마음에 걸려 먼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점심 먹고 고모랑 영화 보러 갈래? 아니다. 나가서 점심 먹고 영화 보고 오자. 얼른 나와서 씻고 준비해. 하지만 조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 말을 듣고는 있는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밭에 있을 테니까 준비 다 되면 전화해. 그리고 저는 밭일을 하고 있는 오빠를 돕기 위해 밭으로 갔어요. 1시간가량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됐을 법한데 조카에게 전화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카가 제대로 뿔이 나서 저와의 외출도 안 하려는 듯 보여서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냉큼 들어가 보려다 조카의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몰래 이야기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전부 알게 되면 그때 어쩔 건데 뭐라고 할 거냐고. 민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잖니. 엄마 마음 조금만 이해해줄 수는 없겠어? 조카와 올케 언니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엄마가 얘기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내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더 감추지 말아요. 이후에는 올케 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다 싶어 다시 밭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조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고모, 저 준비 다 했어요. 어디세요? 그래. 고모 밭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머리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올케 언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조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밥 먹을 때도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딱히 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조카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습니다. 사실 오빠와 언니 사이에는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집안 어른들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올케 언니를 심하게 타박하곤 했었죠. 그러다 병원에서 오빠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후첩이라도 드렸을 어른들이지만 오빠에게 문제가 있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러갔죠. 그 사이에 입양 이야기도 나왔지만 남의 씨를 갖다가 대를 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난리가 났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둘째 오빠의 큰아들이 장손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큰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조카가 들어선 거예요. 두 내외에겐 대를 잇는 문제도 문제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 그게 참 쓸쓸했나 봐요. 모르긴 몰라도 오빠와 올케 언니가 병원도 꾸준히 다니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살펴보셨는지 올케는 40이 훌쩍 넘은 늦은 나이에 조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때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다 보니 앞서 얘기했듯 제 할머니, 그러니까 조카의 증조 할머니까지 툭하면 손자 며느리인 올케 언니의 종아리를 칠 정도로 조카를 아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갓집의 귀한 아이가 이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니요. 물론 저에게는 종갓집 대를 잇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이 오빠가 우려하던 일과 맞닿아 있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상상까지 했는 줄 아세요? 올케 언니가 밖에서 임신하고 와서 조카를 낳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무심결에 그냥 떠오른 생각은 아니었고 조카가 자랄 때 길쭉길쭉한 가족들과는 달리 동글동글한 외모가 영 닮지 않아서 농담 삼아서도 주워왔니 어쨌니 소리를 했거든요. 거기다 올케 언니가 큰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서글서글한 얼굴로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소문에 의하면 올케를 못 잊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 저 멀리 외지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당시만 해도 올케 언니 인기가 좋았나 보다 하면서 우리끼리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악귀가 맞는다고 할까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조카 아이의 친아빠가 다시 나타나 올케 언니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카가 전부 알게 되며 두 모자 사이가 틀어진 것이고요. 믿었던 언니였던 만큼 배신감이 컸어요. 거기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까지 한 제 처지와 맞닿아 있으니 언니에 대한 모난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오빠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역시 네 올케 언니가 바람이 난 거였구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뭘 어떡하긴 어떡해요. 이런 건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죠. 그럼 그 후에 어쩌냐? 아휴, 오빠도 참 답답하네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그럼 이대로 바람피는 걸 옳다쿠나 지켜만 봐요? 이혼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 참 답답한 소리 하네요. 그럼 마음 떠난 사람 껍데기만 붙잡고 남은 세월을 그냥저냥 살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말 맞다나 당장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빠는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언니가 불쑥 이혼하자고 하면 그땐 어쩔래요? 이혼이야 나중 가서 결정한다지만
증거가 있어야 뭐든 수월하게 풀린다는 걸 직접 경험했었기에 저는 더욱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설득한 끝에 오빠는 우선 올케 언니가 바람을 핀다는 증거를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장날이 되어 올케 언니 혼자 장애를 보내고 오빠와 저는 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혹여나 언니에게 미행 사실을 들키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지역에서 제법 큰 장이라 사람이 바글바글 들끓어 들킬 염려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 남매는 언니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천천히 따라갔답니다. 시장에 도착한 언니는 익숙한 길을 빠르게 걸어 가장 먼저 정육점으로 가 소갈비를 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으로는 저녁에 갈비찜을 하려나 여겼어요. 정육점을 나온 언니는 또다시 익숙한 걸음으로 빠르게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나 급하게 다니는지 몇 번이나 놓칠 뻔한 걸 겨우 찾아내서 따라 붙곤 하였습니다. 시장을 돈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언니의 손에는 장본 물건들이 한가득이 되었어요. 워낙 거리를 두고 쫓는 거라 언니가 무엇을 샀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비닐봉지 중 하나에 파가 삐죽 튀어나와 있더군요. 원래 언니가 장날에 채소도 사와요? 그 해의 흉장난 채소는 시장에서 사다 먹긴 했지. 하지만 그 해는 해도 좋고 비도 적당히 와서 웬만한 작물은 전부 잘 됐거든요. 이상하다 싶어 오빠와 한참 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올케 언니가 벌써 멀찍이 차도까지 나간 것이 아니겠어요? 곧바로 뒤쫓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오빠와 저는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언니 앞에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려 언니의 손에서 짐을 받아드는 걸 보았거든요. 올케 언니와 그 위문의 남자는 모라모라 속삭이더니 희미한 웃음 뒤에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모조리 다 보고 난 후에야 뒤를 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넋을 잃고 언니가 떠난 자리만 보고 있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택시 타고 뒤쫓아갑시다. 그래. 그러고도 오빠는 멍하게 있더군요. 저는 멍하게 있는 오빠를 닥달해 택시에 태웠어요. 한참 앞에 검은 차가 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신호 때문에 놓칠 지경이 되자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빨리 가실 순 없을까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가는 족족 신호가 걸리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빨리 가요? 정 답답하면 뛰어서 쫓아가든지. 제가 재촉하니 택시 기사님은 일부러 더 느긋이 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쫓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와 저는 언니가 탄 검은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어찌나 열이 나는지 손부채를 하며 화를 식혀보려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옆에 앉은 오빠는 천지 본 적 없는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 모습은 또 그거대로 어찌나 서글픈지요. 결국 그날은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올케 언니가 오더군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본척만척 있으니 언니가 슬쩍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꽈배기 맛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얼른 먹어요. 언니는 저에게 꽈배기 봉지를 내주더니 장본 걸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들어가서 아까 언니가 사둔 갈비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없더군요. 오늘 저녁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괘씸한 마음에 저는 일부러 언니를 떠보려고 저렇게 말했어요. 언니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내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내일 나가서 갈비찜거리 사올게요. 오늘은 고등어 굽고 겉절이해서 먹어요. 우리 밭엔 겉절이 배추가 이번에 영 못하던데 장에 가니까 좋은 게 있어서 한 단 사왔어요. 참 뻔뻔하단 생각에 당장이라도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우선은 증거를 잡는 게 먼저다 보니
저는 새초롬한 얼굴만 하고 있을 뿐 따로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 언니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비찜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물론 저도 올케 언니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날은 별일 없이 찬거리만 사서 바로 집으로 가더군요. 그렇게 또 며칠은 언니의 외출이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러다 증거도 하나 못 잡겠다 싶어서 조바심이 살짝 오르더군요. 그런데 그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제가 오빠를 도와 밭일을 하느라 낮에는 대부분 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먹은 게 탈이 났는지 뱃속이 아주 요란을 떨어서 일하는 중에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외벽 쪽에서 올케 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네, 알겠어요. 11시까지 로얄 호텔이요. 아니에요. 그리로 바로 갈게요. 저는 가만히 통화를 엿두고 있다가 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야 화장실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에게 다시 한번 언니의 뒤를 쫓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내일 언니가 그 남자를 만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소랑 시간도 알고 있으니까 놓칠 일도 없어요. 오빠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이 되어 올케 언니는 오빠와 저에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15년 넘게 연락 못하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가씨가 오빠 점심 좀 차려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친구 만나러 다녀와요. 제 나름으론 평소처럼 말한다고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날카로운 말투였겠죠. 그래서인지 올케 언니는 바로 나가지 않고 한참을 오빠와 저를 번갈아 보다가 마지못해 집을 나서더군요. 속으로 또다시 열불이 오르는 걸 겨우 누르고 언니를 뒤따라 재빨리 로얄 호텔로 갔습니다. 혹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남자와 함께 방으로 올라가 버리면 또 다시 놓칠 테니 마음이 급했죠. 다행히 호텔에 도착하니 로비 소파에 올케 언니와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그런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올케 언니가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남자는 다정하게 손수건을 건네더군요. 이 모습에 오빠가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드는 걸 말리느라 혼이 났습니다. 저놈이... 오빠 좀 참아요. 지금 뛰어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이렇게 오빠를 말리는 동안 올케 언니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을 하였어요. 제 생각에 둘이 이제 방으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지나서 있는 커피숍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리문 밖에서 올케 언니와 그 남자가 자리 잡기를 기다리는데 웬걸요? 두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의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짐작에는 불륜남의 아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 고등학생 아이와 남자의 얼굴이 영 다르게 생겨서 뭐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오빠와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싶어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몰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심산이었죠. 하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 대화가 전부 들리는 건 아니고 집중해서 들어야 몇 가지 단어만 들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구나. 그냥 나서서 부딪혀야겠어. 오빠는 답답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그 테이블로 갈 기세였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참자고 오빠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때 기겁할 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올케 언니가 남자와 함께 있는 학생에게 한 말이었어요. 남자의 아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게 확실해지자 오빠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올케가 있는 테이블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당신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민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 눈앞에서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라는 거냐고? 이때쯤엔 저도 오빠의 옆에 서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평생 언니가 우리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런 우리 남매의 등장에 언니와 마주보고 앉은 남자가 적잖이 당황하며 그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평생 주먹질이라곤 해본 적 없는 오빠가 폭발해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오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카페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행히 남자는 넘어지긴 했지만 다친 데는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오빠와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보, 아가씨, 부탁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랑 고모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이번엔 조카가 그 커피숍에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간 놈이 교복 차림으로 어떻게 알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갑작스런 민호의 등장에 오빠와 제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여긴 왜 온 거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뭘 모르기에 이제 아냐고 소리를 하는 거야? 조카는 대답 대신에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당신이랑 아가씨도 많이 놀랐을 텐데 일단 자리에 앉아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요. 언니 말 맞다나 오빠와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원한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해 단번에 꿀떡꿀떡 넘겼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고 민호야, 나가서 아빠랑 고모 드시게 청심환 좀 사와라. 도대체 무슨 일이라서 청심환을 사오라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냥 말해. 그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올케 언니가 머뭇거리자 조카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여기 있는 저 남자애랑 제가 서로 바뀐 거래요. 그래서 오늘 처음 얼굴 보기로 한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 애랑 네가 바뀌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각자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집에서 자라게 된 거라고요. 그제야 얼마 전 조카가 했던 말과 아귀가 맞아 떨어지더군요. 올케에게 자신이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소리치던 그 말이요. 미안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얘기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내려오기 얼마 전 바뀐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종갓집 맞이로 핏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어서 차마 내 입으로 우리 민호가 이 집 핏줄이 아니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차저차 남자의 사정을 듣고 우선 남자를 먼저 만나보기로 했대요. 그날이 언니가 혼자 장엘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날인가 보더군요. 죄송합니다. 민우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려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끝까지 비밀로 안고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민호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몇 년 전 우연한 일로 아이가 바뀌게 된 걸 알았다고 해요. 남자의 가족은 혼란스러웠지만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라고 결국엔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집 아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만약 엄마가 이대로 떠나게 된다면 그 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성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혹여나 아쉬움이 남지는 않을까 바꿔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면 서로 왕래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거예요. 그 후 언니는 오빠와 제가 미행했던 날 남자의 집에 가서 아픈 아내를 만나고 갈비찜을 해주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진이를 직접 만나기로 한 거였죠. 자초지종을 들은 오빠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이한 만남은 우선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너무나 큰일이다 보니 다들 조심스러웠던 거죠. 오빠는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언니를 의심한 것이 미안해 죄 지은 사람처럼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케 언니가 방문을 두들기더군요. 아가씨, 나랑 밤 산책 안 갈래요? 언니와 저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오해해서 미안해요. 참, 내가 살아온 모양새가 하도 못나서 뭔 일만 나면 의심부터 하게 되네요. 내가 아가씨라도 의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죠. 일전엔 그 집에 가보니 엄마가 아파서 사는 꼴이 영 엉망이더라고요. 민호가 내 새끼라는 건 변함없지만 그 아이에게 죄책감이 느껴져서 외면하지 못하겠어요. 그의 아빠 말처럼 서로 왕래하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당장엔 민호 아빠가 뭘 어쩌자고 할지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해요. 혹시나 민호를 내치면 어쩌죠? 언니는 자신이 의심받았던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민호 걱정만 하더군요. 역시나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니 오빠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기 여보. 오빠는 언니를 불러놓기만 하고 한참 헛기침을 하며 뜸을 들이더군요. 아휴, 명짧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죽겠네요. 제가 그리 말하니 그제야 큰오빠는 멋쩍은 듯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상한 생각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 내가 당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당신 속도 모르고 이 못난 짓을 하고 말았네. 그의 이름이 성진이라고 했나? 이 좋은 애 같더군. 그 집 아버지도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호하고도 동갑이니 왕래하며 서로 보듬고 잘 지내는 게 옳은 일 같아. 올케 언니는 오빠의 말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민호요? 그럼 당신 민호를 내칠 생각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어딨다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가 꾸려. 같이 산 세월이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로를 다 모르니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이제 좀 알겠구나 하고 눈 감을 수 있겠어. 오빠의 말에 올케 언니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살면서 겪는 예기치 못한 일들에 눈물바람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진이네와 오빠네는 서로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오빠는 이런 큰일을 겪어서인지 나중에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그런 망난이랑은 예저녁에 헤어졌어야 한다며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무튼지 간에 올케 언니 말 맞다나 달이 차든 기울든 가족은 가족이니 앞으로 남은 생도 변함없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